아는 분들도 드물게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는 태초부터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간은 반드시 억제해야 하는 짐승이기 때문이죠.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법과 윤리, 그리고 제도와 관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인류 전체를 억제하고 주도하는 다른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기원전 10만 년에서 길게는 13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진 종교가 그 첫 번째입니다. 정확히 인류가 상징적 사고를 시작한 지점이죠. 이 역시 방사성 연대 측정 결과로 알려진 바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종교는 인류의 역사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상흔을 남겼습니다. 첫째, 종교적 갈등과 전쟁. 종교적 신념의 차이로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갈등의 역사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길고 장대합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둘째, 종교적 박해와 차별. 역사적으로 이당이나 소수 종교에 대한 잔혹한 탄압과 마녀사냥, 그리고 종교를 이유로 한 인종 말살 정책 등은 종교가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나 쉽게 짓밟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셋째, 교리에 의한 억압과 통제. 맹목적인 종교적 신념은 인간의 기본 권리를 억압하기 마련입니다. 과학적 탐구나 사상의 자유는 물론이고 여성과 소수자에게 지나칠 만큼 폭력적입니다. 넷째, 광신과 극단주의.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테러 행위, 인신공양, 배타주의, 무차별적 혐오와 증오, 그 밖에도 종교의 정치 개입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퇴락. 개인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주된 요인 중 첫 번째로 꼽는 게 있습니다. 사회, 그리고 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불평등을 느끼는 사람들, 또 급변하는 시대에 부적응하여 불안과 긴장을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상당수가 종교에서 소속감과 안정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간 내면에 잠재된 원초적인 적개심과 증오에 대한 명분과 정당성을 줍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종교가 권력을 획득하는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다행히도 시대가 바뀌고 과학혁명과 계몽주의, 정교분리의 원칙과 세속주의의 확산, 그리고 다양한 사상과 가치관의 등장으로 종교의 폭주는 그 기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입니다. 전지구적으로 봤을 때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는 다른 신흥 종교가 부상했죠.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이 지금까지 종교의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행태를 고스란히 따라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근거 있냐고요? 차고 넘칩니다. 첫째, 우생학. 과학의 오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인간이란 종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량할 수 있다는 위험하고 끔찍한 발상입니다. 그로 인해 장애인과 빈곤층, 그리고 소수인종 등이 강제 불임 수술을 당하거나 격리와 안락사를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독일의 홀로코스트의 뒷배경에도 우생학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란 겁니다. 단적으로 하나의 관행처럼 된 IQ 검사까지도 우생학에 계보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인체 실험. 과학적 지식의 탐구라는 미명하에 인간을 대상으로 한 비윤리적 실험은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독일의 강제 수용소와 일본의 731 부대에서 있었던 인체 실험이죠. 그 밖에 미국의 터스키기 매독 실험, 인간 방사선 실험, 과테말라 매독 실험, 미국 윌로브룩 주립학교의 간염 연구, 기타 등등 이 자리에서는 다 떠들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그 끔찍한 비윤리적 실험의 결과와 그로 인한 뼈아픈 반성이 현대의학의 발전과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는 데 알게 모르게 기여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의학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처럼 어둡고 오싹한 역사의 덕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게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셋째, 정신의학의 사회통제 수단화. 정신의학 분야는 정신질환이라는 과학적 진단을 사회적 낙인이나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한 역사가 있고 사실상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란 이름으로 인간의 정신과 의지를 통제 중인 거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람들의 슬픔과 불안, 사회 부적응 같은 감정과 행동들을 정신의학이 지나치게 병리화하면서 개인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나 사회적 맥락에서 겪는 고통을 병으로 여기도록 유도한다는 비판과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나 부조리에 대한 성찰을 가로막아 결과적으로 현 체제를 유지하고 개인을 순응하게 만드는 통제 장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곁들여 정신의학 분야가 시장화되면서 제약산업의 영향력에 따라 진단과 치료 방향이 결정되는 지경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지 끔찍하고 소름 돋는 세상 아닙니까? 진짜 문제는 이런 게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엽기적인 현실입니까? 여기에다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더 보태고자 하는데 정신치료 약물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만성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저널리스트나 업계 관계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넷째, 생화학무기와 전염병 실험. 제1차 세계대전의 겨자가스부터 현대의 생물학 무기까지 과학은 끊임없이 전쟁의 도구로 동원됐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소련에서는 천연두를 무기화하려고 했었고 1979년 스베레덜롭스크에서는 탄저균 유출로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까지 미 육군 소유의 과학연구시설로 운영 중인 포트 데트린 연구소도 과거 미군의 생물학 무기 개발의 핵심 기지로서 생물학 무기의 연구와 개발 그리고 생산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당시 일본 731 부대를 이끌었던 미생물학자 이시이 시로를 영입할 정도로 미군은 생물학 무기의 진심이었습니다. 공을 아주 많이 들였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고요. 해당 연구소는 현재 에볼라, 탄저병, 사스, 지카 바이러스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에 대한 방어 및 백신 연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꾸밈새는 그렇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도 실험실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베이징 화학기술대학, 베이징 PLA 종합병원, 난징대 의대 등 현지 연구진이 코로나를 변형한 GXP2V라는 바이러스를 개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들은 치사율 100%의 코로나 바이러스란 게 바로 그것입니다. 다만 실험체는 사람이 아니라 쥐였죠.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자면 종간 차이로 인해 쥐의 실험 결과가 인간에게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다섯째, 인공지능과 윤리적 경계. AI는 벌써 인간의 사고를 모방하고 전쟁 무기를 자율적으로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상당 부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누굴 위해 어떤 목적으로 쓰이고 있나요? 2020년대에 들어 AI 기반의 감시 시스템은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과 전 세계의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졌습니다. 군사 AI는 드론 전쟁에서 민간인을 오인 살해했고 윤리적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허술합니다. 과학자들은 AI가 인류를 구원할 거라고 떠받들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건 영락없이 신의 영역에 도전했던 프랑켄슈타인의 비극을 현실로 불러들이는 꼴입니다. 더 열거하고 싶은데 시간과 체력 문제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과학은 암흑속을 밝히는 한 줄기의 빛이라고. 인간 삶에 더 많은 가능성을 불어넣은 기적의 손길이라고. 하지만 전 확신합니다. 이제 인간은 과학에 의해 곧 종말을 맞을 거라는 것을. 여기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종말은 여느 영화의 결말처럼 시시하고 허무한 끝이 아니라 인간성의 소멸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유구한 시간 동안 과학과 기술은 지배계층의 권력을 강화하고 피지배계층을 억압하기 위한 용도로 쓰여왔습니다. 굳이 심오하게 사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인류가 걸어온
명백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인간을 억제하고 가장 손쉽게 다룰 수 있는 궁극의 기술이 그 최종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화폐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죠.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그보다는 한국이야말로 CBDC 도입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말해야겠군요. 한국은행이 시행한 국민체감형 디지털화폐 실증이 예정대로 지난 6월 말에 종료됐습니다. 약 10만 명의 내국인이 그 테스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더 광범위한 2차 테스트는 현재 잠정 보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문제점과 효과를 검증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하는데 긴 말 필요 없고 도입은 예정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든 화폐가 전산화된다. 당장의 여러분은 전에 못 느꼈던 편리함을 느끼실 겁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결제, 낮은 수수료, 안전성과 신뢰성, 그리고 24시간 365일 언제나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걸 정부의 시각에서 한번 볼까요? 정부의 입장에서도 편리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실시간 사유재산 감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잔머리를 굴리거나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게 매우 어려워집니다. 불로소득도 마찬가지이고요. 특히 조폭들 살림이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개인적으로 그거 하나는 참 마음에 드는 구석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디지털 화폐의 확장성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CBDC를 연구하고 있는 핵심 이유는 따로 있거든요. 소비 촉진과 특정 산업 지원 등 경제 정책에 맞춰 시민들의 소비 행태를 유도하거나 심지어는 제한할 수 있는 통제권까지 얻으려는 것입니다. 누가? 정부가.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재산은 더 이상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IoT, AIoT,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이건 사실상 이미 현실화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융합, 확장해 가는 단계일 뿐이죠. 참 편리한 세상이죠. 말 한마디로 전등도 껐다 켰다 하고 외출했다가 귀가하면 저절로 음악이 틀어지고 내가 부른 택시가 어디쯤 왔나 한눈에 보이고 냉장고가 레시피도 알려주고 보안 센서가 방범과 가스 안전도 살펴주고 집 밖에서 가전도 제어하고 앞으로는 여러분의 행동 패턴과 습관은 물론이고 감정 상태까지 파악해서 가능한 범위의 모든 환경 조성까지 AI가 척척 알아서 해줄 겁니다. 가정집까지 자율화가 되는 거죠. 참 꿈만 같은 세상이죠. 그렇죠? 얼른 왔으면 좋겠죠. 자, 그런데 그런 세상을 정부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뭔가 하나 굉장히 용이해지는 게 있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개인의 일구수일투족을 면면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지금도 그러고 있긴 하지만 그때가 되면 정부가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지게 됩니다. 무엇을 먹고 어디를 가고 누구와 만나고 언제 잠들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심박수와 감정 상태까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게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요? 정치적 반대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사상가처럼 정부에 거치적거리는 인물들을 손쉽게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그조차도 AI가 척척 알아서 해결해주죠. 그 밖에도 사회규범 위반 행위나 범죄자들까지 금방 식별할 수 있게 될 텐데 이런 기술력은 곧장 정부의 범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건 이미 예정된 일입니다. 그리고 대중의 소비 성향부터 정치 성향까지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해지고요. 특정 그룹에 대한 차별적 감시와 통제는 덤입니다. 끝으로 15분 도시. 엎어지면 코 닿는데 없을 게 없으면 세상 편하겠죠. 시민들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뭐가 용이해지죠? 개인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극도로 용이해집니다. 15분 도시의 목적은 그겁니다. 겉으로는 탄소 배출 감축을 표방하면서 언제고 또다시 닥칠 팬데믹에 대비하는 거라지만 그것을 핑계로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한 극한의 통제 시스템이 최종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과학계의 패러다임과 융합할 경우 어떠한 모습의 세상이 도래할 것 같습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더 이상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주체가 아닌 완벽하게 관리되고 통제되는 시스템의 부품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박탈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들어 벤자민 리빗의 신경과학적 연구들을 근거로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대중매체와 유튜브 따위를 통해 확산하고 있죠. 우리가 통 속의 뇌이거나 거대한 시뮬레이션 속 존재일 뿐이라는 극단적인 철학적 논의까지 몰지각한 문외한들의 입에서 연구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아 이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이 아는 시대와 인간적 삶은 곧 끝난다고 아시면 됩니다. 믿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과학은 지금까지 그런 목적으로 늘 이용되어 왔습니다. 단적으로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은 흑인을 열등한 인종으로 분류하고 그들이 생존 경쟁에서 도태되는 건 자연의 섭리라는 논리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제와 식민지배의 근거가 다름 아닌 과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귀담아 들은 분은 적어도 뭔진 모르겠지만 아귀가 절묘하게 들어맞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를 염려하고 있고요. 동시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긍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부푼 기대와 꿈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의 단잠을 깨워서 미안한데 4차 산업혁명이 동반할 여러분의 가까운 미래는 여러분이 유튜브나 신문과 잡지 따위에서 주워들은 긍정적인 전망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이나 멉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 채널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접할 이야기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암울한 미래가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지에 관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먼저 그 미래가 이 땅 위에 인간이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결정된 운명이라는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론입니다.